이번 주는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해당 앱만 사용할 수 있는 앱 전용 데이터 저장 방법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 저장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앱 전용 데이터 저장 방법으로 파일, 데이터 스토어, 룸에 대해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파일에서는 내부, 외부 저장소 폴더 경로를 알아내서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스토어의 프레퍼런스를 사용해서 키 밸류 쌍을 읽고 저장할 수 있다. 룸을 이용해서 로컬 데이터베이스 SQLite를 사용할 수 있다. 리포지터리, 뷰 모델, 뷰의 관계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일반적으로는 MVVM 패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루틴 스코프와 플로우를 이용해서 비동기 연산을 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강의 자료에서 사용한 예제 코드는 파일과 데이터 스토어의 경우는 이 링크에서, 그리고 룸에 대해서는 이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전용 데이터, 그리고 공유 데이터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앱 전용 데이터는 그 해당 앱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앱을 제거를 하면 같이 삭제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크게 파일, 데이터 스토어, 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파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바에서 배웠던 파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스토어의 경우에는 키밸류 쌍을 저장하거나 프로토버프 형태로 해서 바이너리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룸의 경우에는 로컬 데이터베이스인 SQLite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앱과 공유가 가능한 공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으로는 컨텐트 리졸버를 이용한 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도큐먼트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도큐먼트들, 그다음에 블롭 스토어 매니저를 이용하는 대규모 파일에 대한 데이터 세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유 데이터 저장은 다른 앱과 공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한 앱이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데이터는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앱 전용 데이터 저장인 파일, 데이터 스토어, 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키밸류 저장하는 방법으로 예전부터 쓰던 shared preference가 있습니다. 현재도 존재는 하고 있지만 데이터 스토어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shared preference는 따로 배우지 않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의 데이터 저장소는 크게 내부 저장소와 외부 저장소로 구분을 합니다. 내부 저장소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공간으로 작은 설정 파일 같은 것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그 파일을 소유한 앱만 액세스가 가능하고 다른 앱은 절대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외부 저장소는 공간도 크고 여러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보통 이제 SD 카드 같은 추가 저장 장치가 가능한 기기에서는 이런 것도 외부 저장소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은 다른 앱하고 공유가 가능한 이제 미디어나 문서 파일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도 그 앱만 접근 가능한 파일도 저장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울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파일을 생성할 때 내부 저장소에 저장할지 외부 저장소에 저장할지 선택해서 우리가 파일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파일 익스플로러로 해서 특히 이건 실제 기기에서는 보안 때문에 확인이 안 될 거고요. 에뮬레이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디바이스 파일 익스플로러 기능을 이용해서 그 에뮬레이터 안에 파일 시스템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루트의 데이터 밑에 그 앱의 패키지 이름 밑에 보면은 여기에 파일즈 디렉토리, 캐시 디렉토리 같은 게 있습니다. 이 파일즈 디렉토리가 이제 일반 파일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내부 저장소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용도고요. 캐시는 이제 임시 파일 저장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앱 전용 데이터 저장 방법 중 자바와 같은 파일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바에서와 방법과 동일하고요. 다만 우리가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지 그 경로를 알아보는 방법만 자바와 다릅니다. 보통 이 컨텍스트 객체, 즉 액티비티가 상속하고 있는 이 앱의 여러 환경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이 컨텍스트 의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내부 저장소, 외부 저장소의 경로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files dir이라는 속성을 읽어보면은 내부 저장소의 경로를 알 수가 있고요. 어, get external files dir 하고 인자를 널로 주게 되면 외부 저장소의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캐시 임시 파일용으로 임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경로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면 내부 저장소인 경우에는 캐시 dir이라는 속성을 읽어보면 되고요. 외부 저장소의 경우에는 external cache dir 속성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4.4 이전까지는 이 외부 저장소 접근을 위한 권한이 필요했었는데요. 지금 4.4, 대부분 4.4 이상이죠. 별도 권한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권한이라고 하는 건 안드로이드의 보안 기능으로 앱이 시스템에 이제 민감한 리소스들을 접근하려고 할 때 권한이 부여된 앱만 해당 리소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앱을 설치할 때 뭐 전화 걸기 기능, 주소록 접근 권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안드로이드에서의 권한입니다. 자, 내부 저장소 파일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 코드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read value라는 것과 write valu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 메소드는 파일 객체를 인자로 받아서 단순히 read text 또는 write text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의 전체 내용을 읽어오거나 아니면 파일에 텍스트를 인자로 받아서 파일에다가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실제로 읽고 쓰는 메소드는 자바와 크게 차이가 없고요. 내부 저장소냐 외부 저장소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 파일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이 파일의 위치, 경로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 차이만 있게 됩니다. 즉 이 부분만 다르게 되는데요. 즉 파일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 파일의 이름을 주고 이 파일이 어디에 만들어질지 경로를 주게 됩니다. 이때 컨텍스트 객체에 files dir을 쓰게 되면 내부 저장소의 파일 저장소 공간 경로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저장소의 파일 디렉토리 밑에 app 파일 1.txt라는 이름의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든 파일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read value 할 때 인자로 넣어주거나 write value 할 때 저장할 스트링과 같이 넣어주면 파일을 읽거나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이제 에뮬레이터의 경우에는 internal storage, 즉 내부 저장소일 경우에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되고요. 자, 이번에는 외부 저장소의 파일을 쓰고 읽는 방법인데요. 이 read value, write value는 앞에 것과 같은 거고요. 전체 예제 코드를 보면 이 my repository라는 클래스에 이 메소드는 하나씩만 한 번씩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멤버 변수 file external 앞에서는 file internal을 사용을 했죠. 이것만 이제 다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파일 저장할 때 이 경로를 알아오는 이 부분만 다릅니다. 앞에서는 컨텍스트에 files dir 속성을 썼다면 외부 저장소의 경우에는 get external files dir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경로를 읽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is external storage mounted의 경우에는 현재 이 외부 저장소가 마운트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확인하는 메소드인데요. 실제로 요거에 대한 코드는 여러분들이 전체 예제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부 저장소와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앱 전용 데이터 저장 방식 중 이제 두 번째로 데이터 스토어입니다. 데이터 스토어는 크게 프레퍼런스와 프로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프레퍼런스는 키 밸류 형태로 저장하고 읽는 방식입니다. 사전에 정의된 스키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링 밸류를 저장을 했다가 인티저 형태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입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프로토 데이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프로토콜 버퍼라는 것에 따라 정의된 스키마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습니다. 따라서 타입 오류가 발생할 염려는 없고요. 다만 스키마가 달라지면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프로토콜 버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링크에 있는데요. 구글에서 개발한 구조 데이터를 이제 바이너리로 변환하거나 반대 변환을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코드에서 예를 들어서 스트링 뭐 A, 뭐 스트링 B, 인티저 C 이런 이제 구조체 같은 C 같은 경우 이제 구조체, 뭐 객체 장원에서는 클래스 같은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를 이제 프로그램 코드에서 사용을 하다가 이거를 그대로 바이너리 형태로 바이너리 스트림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파일로 저장을 하려면은 이게 뭐 스트링인지 변수 이름은 A인지 B인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일일이 확인해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다 알아서 바이너리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저장된 바이너리를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클래스 형태로 바꿔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로 변환된 걸 우리가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글의 프로토콜 버퍼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하고 읽는 방식이 바로 프로토 데이터 스토어입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는 이 부분만 사용을 하도록, 이 부분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퍼런스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X 데이터 스토어에 데이터 스토어 프레퍼런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빌드 그레이드에다 직접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젝트 스트럭처에서 디펜던시 선택하고 앱 선택하고 더하기 버튼 눌러서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입력하고 서치 버튼을 눌러서 적당한 버전을 고른 다음에 추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방법이 훨씬 편리하니까 이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데이터 스토어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 객체를 통해 우리가 키밸류 쌍을 저장하거나 읽게 되는데요. 데이터 스토어는 이 하나의 인스턴스만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요. 컨텍스트의 확장으로 데이터 스토어 변수를 그 멤버 변수를 추가를 합니다. 자, 얘는 타입이 데이터 스토어의 프레퍼런스인데요. 프로퍼티 델리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프레퍼런스 데이터 스토어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저장할 이름, 파일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름만 지정을 해주면 이 컨텍스트 객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리가 데이터 스토어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글로벌로 해서 글로벌 변수처럼 이제 클래스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텍스트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바로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읽어올 때는 컨텍스트 객체의 데이터 스토어 밑에 데이터를 가지고 읽어오고요. 저장을 할 때는 컨텍스트 객체의 이제 데이터 스토어 밑에 edit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프레퍼런스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텍스트의 익스텐션으로 데이터 스토어를 정의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키를 사전에 정의를 해놔야 됩니다. 그 키는 string preference 키나 뭐 int 같은 경우에는 int preference 키나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키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인자로 키의 이름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키를 정의를 해놓고
이제 이 정의된 키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거나 데이터를 읽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텍스트 데이터 스토어, 즉 여기 정해놓은 이제 데이터 스토어죠. 지금 이 my repository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거는 이 리포지터리라고 하는 이제 패턴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리포지터리는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거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거나 읽어오는 것과 관련된 코드를 여기에 넣어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도 데이터 스토어에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에 데이터를 쓰는 방법을, 그 코드를 여기에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어오는 거는 컨텍스트 데이터 스토어의 데이터라고 하는 멤버를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플로우의 프레퍼런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냥 실제로 읽는 방법은 뒤에 다시 얘기를 할 테고요. 이걸 그냥 읽으면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키와 밸류를 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스토어의 edi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즉 여기 it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제 이 여기에 있는 요거 preference 객체인데요. 그 preference 객체의 여기 키에 해당되는 키 값을, 요 키의 값을 여기 인자로 넘어오는 value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이 에디트의 경우에는 파일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suspend 함수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 suspend 함수를 부르려면은 뒤에서 배울 코루틴 안에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suspend 함수 안에서 이걸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다른 suspend 함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edit를 호출을 하도록 했죠. 그래서 뒤에서 이 setprefer를 부를 때는 이것도 suspend 함수이기 때문에 코루틴을 만들고 그 코루틴 안에서 setpreference를 호출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리포지터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리포지터리에서 하는 거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쓰는 것, 이 두 가지만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걸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건 뒤에서 뷰 모델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스토어를 쓰기 위해서 앞에서 리포지터리 클래스를 만들었고, 이 리포지터리 클래스는 실제로 데이터를 읽거나 저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포지터리를 생성할 때도 우리가 컨텍스트 객체는 받지만 그 안에서 어떤 뷰를 접근한다든지 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리포지터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뷰에다 표시하는 것, 또는 반대로 어떤 뷰에 있는 데이터를 리포지터리에 저장하는 것은 우리가 뷰 모델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뷰 모델은 리포지터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뷰에다가 표시해 주거나, 반대로 뷰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리포지터리에 저장하거나 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패턴을 모델, 뷰 모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뷰, 그러니까 모델하고 즉 데이터와 뷰를 분리를 시키고 그 사이를 우리가 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중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뷰는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저장하는지 전혀 몰라야 되고, 반대로 모델은 뷰가 어떤 건지 전혀 몰라야 되고, 그 사이는 우리가 만든 뷰 모델이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뷰 모델을 만들 건데요. 뷰 모델을 상속해서 만들고, 이때 우리가 리포지터리를 인자로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리포지터리에서 만든 my preference, 이게 이제 데이터 스토어의 데이터였죠. 그리고 얘는 어떤 타입이냐면은 플로우의 preference입니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또는 플로우가 뭔지는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y 뷰 모델은 이 플로우 타입인 이 my repository의 my preference를 사용할 수 있게 노출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뷰에서
뷰에서 요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뷰에다 표시하는 코드를 뒤에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쓰는 것, 즉 이제 뭐 뷰에서 변경한 데이터를 쓰는 건 뷰 모델의 set preference, set prefer 요 메소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키와 value를 인자로 주게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리포지터리의 set prefer에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앞에서 이 set prefer는 suspend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set pref 안에서 부르는 그 edit라고 하는 메소드가 파일 저장하는 연산이고 파일로 저장하는 거는 이제 블럭될 가능성이, 즉 약간 일시적으로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uspend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부르기 위해서 setpref 자체도 우리가 suspend 함수로 만들었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코루틴 내에서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뷰 모델 스코프라고 하는 거는 뷰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코프입니다. 그리고 뷰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코프이고, 이 런치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뷰 모델 스코프에 코루틴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뷰 모델 스코프는 이 뷰 모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코루틴 스코프입니다. 즉, 뷰 모델이 사라지면 이 코루틴도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뷰 모델 스코프에 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요 괄호 여기서부터 여기 요 괄호 사이는 하나의 코루틴이 됩니다. 코루틴이 돼서 이제 병렬 수행이 가능한 코루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set prefer가 오랫동안 블럭이 되더라도 전체 UI 코드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코루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코루틴은 이제 코틀린에서 병행 수행을 위한 작은 실행 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바나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을 텐데요. 스레드는 이렇게 실행 흐름이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쭉 뭔가를 병행 수행하다가 스레드를 종료하고 이런 방식인데,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코루틴은 스레드 하나가 여러 개의 이렇게 코루틴을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인 UI 스레드가 있고 또 다른 스레드가 있어서 메인 UI 스레드가 실행이 되고 다른 스레드 내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코루틴 조각들을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이렇게 작은 코드 조각들을 병행 수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통 블록될 가능성이 있는 연산들, 파일이나 네트워크 연산들은 무조건 코루틴에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루틴 스코프라고 하는 게 코루틴을 만들기 위한 스코프입니다. 이 스코프가 우리말 뭐 범위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범위는 좀 적합한 번역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는요. 그래서 그냥 스코프라는 말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루틴 스코프를 만드는 방법은 이와 같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 이 뷰 모델 스코프와 같은 걸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코루틴 스코프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런치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해당 스코프를 이용해서 실제 코루틴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리포지터리 만들고 그 다음에 리포지터리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고 읽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뷰 모델이 그 리포지터리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서 뷰에다 표시를 하거나 또 뷰 모델에서 뷰에 있는 걸 읽어서 리포지터리로 저장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블럭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파일이나 네트워크 연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코루틴이라는 걸 코루틴 내에서 호출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스레드와 같이 이제 병행 수행을 하기 위한 것이고, 코틀린에서의 코루틴은 이제 어떤 이제 코드 조각, 병행 수행 가능한 코드 조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뷰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코루틴 스코프로 뷰 모델 스코프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서 런치 함수를 써서 코루틴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제 리포지터리 얘기했고, 그 다음에 뷰 모델 코드도 봤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뷰에 대한 코드입니다. 여기서 뷰는 이제 프래그먼트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뷰가 리포지터리를 직접 접근할 수는 없고, 뷰 모델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리포지터리에 해당되는 코드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뷰에서 할 일은 뷰 모델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뷰에다 표시를 해줘야겠죠.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뷰 모델의 my preference에 collect를 호출을 해서 자, 이 my pref라고 하는 거는 아까 flow의 preference 타입입니다. preference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수도의 preference를 접근하기 위한 객체라고 보면 되고요. 이 flow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데이터를 이 flow 한쪽에서 데이터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럼 반대쪽에서는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겠죠.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는 이제 데이터 스토어에서 이제 계속 데이터를 이 preference 타입의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고요. 반대쪽에서는 이제 이 프레퍼런스 타입의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걸 받는 방법이 바로 이 collec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즉 myprefer의 collect를 호출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 it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 람다 함수에서 it은 preference 객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처럼 키 값에 해당되는 걸 읽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도 읽어올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오면 되는데 문제는 이 collect라고 하는 것 역시 suspend 함수입니다. 즉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파일 연산이기 때문에 블럭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호출을 하면 안 되고요. suspend로 되어 있고 반드시 코루틴 내에서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프래그먼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루틴 스코프 중에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프래그먼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져 있는 스코프입니다. 즉 프래그먼트가 완전히 사라지면 디스트로이드에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이 스코프도 없어집니다. 즉 이 코루틴 자체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코루틴을 만들게 되면 그거는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 없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프래그먼트가 없어졌더라도 그 코루틴은 살아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코루틴을 만드는 게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만든 이 코루틴 안에서 우리가 뷰 모델의 mypref collect를 호출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온 겁니다. 읽어온 거를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edit 텍스트에다가 이제 set 텍스트로 표시를 한 거고요. 자, 이거는 이 collect라고 하는 건 우리가 라이브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flow라는 거는 라이브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라이브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옵저브를 썼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collect라는 걸 써서 데이터가 즉 이 flow라고 하는 통로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게 돼요. 변경이 되면 그걸 계속 받아서 얘가 호출이 됩니다. 즉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이게 계속 호출이 돼서 계속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라이브 데이터처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뷰에서 이제 반대로 이제 뷰 모델을 통해서 저장하는 건데요. 저장하는 건 우리가 뷰 모델의 set pref를 통해서 저장을 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버튼 클릭 리스너에서 이 set pref를 저장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 저장하는 value는 edit 텍스트에서 읽어드린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호출을 하면 요 키의 value를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프래그먼트는 프래그먼트가 이제 생성이 되고 이제 OK 버튼을 누르면 저장을 하고 요거는 이제 뒤로 가기입니다. 네, 페어런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액티비티에 있는 액티비티에서 쓰는 우리가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같은 겁니다. 여기 이제 프래그먼트이기 때문에 프래그먼트에서는 페어런트 프래그먼트 매니저, 즉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는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팝백 스택을 하게 되면 이 프래그먼트 자체가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 효과가 나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프래그먼트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우리가 뷰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뷰 모델에서 가져와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뷰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우리가 뷰 모델로 데이터를 넣어주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플로우를 썼지만 우리가 라이브 데이터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 플로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as live data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라이브 데이터로 변경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플로우를 이제 사용을 해보는 거고요. 자, 플로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은요. 플로우는 이렇게 어떤 이제 파이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듀서에서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고요. 컨슈머에서는 데이터를 여기서 플로우 끝에서 가져와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프래그먼트에서 콜렉트를 호출을 했던 게 이제 컨슈머가 되고요. 프로듀서는 이제 그 데이터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이제 읽어오는 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 스토어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프로듀서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프로듀서는 데이터를 생성해서 플로우에 넣고 컨슈머는 플로우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중간에 이렇게 인터미디엇 중간자가 있어서 얘가 데이터를 좀 변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터라고 하는 이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여기 들어온 거를 타입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컨슈머는 데이터가 이제 언제 이쪽으로 이제 나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블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루틴 내에서 수행이 되어야 되고 앞에 이제 우리가 콜렉트 호출할 때도 그래서 코루틴 내에서 호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라이브 데이터 대신에 얼마든지 플로우를 쓸 수도 있고요. 반대로 플로우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라이브 데이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뭐냐면 라이브 데이터는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지정을 해야 되고 이 라이프 사이클 오너가 완전히 종료가 되면 이 라이브 데이터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플로우는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지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제 라이프 사이클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경우엔 앞에서처럼 라이프 사이클 코루틴 스코프를 사용을 해서 그 해당 그 라이프 사이클 오너가 사라지면 이 플로우도 쓰지 않게 즉 그 코루틴도 사라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왜 플로우를 하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컴포즈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될 텐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컴포즈를 쓰지 않고 이제 기존의 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컴포즈에서는 이제 라이브 데이터보다는 이제 플로우를 스테이트로 바꿔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로우도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저장 방식으로 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룸은 로컬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인 SQLite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베이스 객체 매핑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쿼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쿼리 자체를 컴파일 시간에 검증을 할 수 있어서 쿼리를 잘못 써서 런타임 오류가 발생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결과를 이제 플로우나 라이브 데이터로 받아서 DB가 변경될 때마다 쉽게 UI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SQLite보다는 이제 룸을 사용할 걸 권장을 합니다. 요거에 대한 리제 코드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빌드 그레이드 설정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애노테이션 처리 때문에 KSP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몇 가지를 더 고쳐줘야 되는데요. 먼저 프로젝트용 빌드 그레이드 KTS를 열어보면 플러그인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다른 것들이 있고 여기에 이런 걸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립스 플러그인스 KSP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보는 이제 뒤에 그 버전 카탈로그에서 보여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용 이제 앱이죠. 대부분 모듈 이름이
모듈용 빌드 그레이드 KTS의 윗부분에 플러그인즈에 역시 마찬가지로 alias libs 플러그인 KSP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디펜던시에다가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X 룸 런타임,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X 룸 KTX,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이제 색다른 건데요. KSP에 안드로이드 X 룸 컴파일러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해주고, 이건 이제 테스트 관련된 거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각각에 대한 정의는 이제 그 버전 카탈로그에서 되어 있고요. 아까 앞에 빌드 그레이드에 추가했던 것들, 이제 이 버전 카탈로그, libs 버전 toml에 이런 내용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라이브러리에다가는 이렇게 네 가지 런타임, 룸 컴파일러, 룸 KTX, 룸 테스팅, 플러그인즈의 경우에는 KSP,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버전 번호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요거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룸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룸에서 만들어야 될 큰 주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 그 다음에 DAO,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여러분들의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면 되는데 그 클래스의 애노테이션으로 이 요거 요거 뭐라고 부르죠? 요거 하여튼 요거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요거 엔티티 요거 DAO라고 애노테이션을 붙여줘야지 해당 클래스가 데이터베이스 클래스로 사용이 되고 엔티티 클래스로 사용이 되고 DAO 클래스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만드는 이제 클래스이고요. 보통 한 개의 클래스만 있으면 되고요. 엔티티는 우리가 테이블 스키마로 지정하는 애노테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려는 테이블 스키마가 10개라면 10개의 엔티티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DAO 클래스는 이제 쿼리문 같은 것들, 그러니까 SQL문 비슷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이제 그 명령들을 우리가 메소드로 만들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 개의 보통 DAO 클래스를 그러니까 DAO 애노테이션을 해서 한 개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insert, delete, update, SQL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룸을 쓰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엔티티, 그 다음에 DAO였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엔티티입니다. 자, 우리가 쓰려고 하는 자, 테이블에 이제 스키마를 우리가 클래스 형태로 만들고 그 클래스에다가 엔티티 애노테이션을 붙여서 우리가 그 클래스가 그 테이블 를 이제 매핑 시키기 위한 객체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 이와 같이 스튜던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컬럼은 스튜던트 아이디 그 다음에 네임 이렇게 두 가지 컬럼이 있는 테이블 스키마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튜던트 아이는 인티저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로 컨스트레인트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네임 같은 경우는 텍스트,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거고 not null이라고 하는 constraint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student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코틀린 클래스로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엔티티를 붙여서 이 student 클래스가 이 테이블 스키마와 매핑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클래스 이름이 보통은 테이블 이름이 됩니다. 테이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조치를 하지 않으면 테이블 이름은 스튜던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튜던트 테이블이라는 것과 맞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클래스 이름을 우리가 스튜던트 테이블이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쓰는 거는 클래스 이름으로 사실 적합하지는 않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 이름을 그냥 스튜던트를 쓰고요. 대신 뭘 할 수 있냐면 엔티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추가적인 옵션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이블 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네임이 스튜던트 테이블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 엔티티는 테이블 스튜던트 테이블과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이 뭐든 간에 이 엔티티는 스튜던트 테이블과 매핑이 되는 엔티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데이터를 붙였는데요. 자, 데이터 클래스는 우리가 코틀린에서 이미 배웠듯이 데이터를 붙임으로써 우리가 카피라든지 아니면 해시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컴페어를 하기 위한 이제 equals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스는 이 테이블과 매핑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우리가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등등.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클래스로 선언을 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붙여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속성들은,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들이 모두 다 그 테이블의 컬럼, 그러니까 테이블의 애트리뷰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인티저 타입의 id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의 name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속성으로 만들어 줬는데요. 이게 모두 다 테이블의 컬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id라는 이름을 했는데요. 자, 우리 테이블에는 student i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테이블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컬럼 네임도 이와 같이 컬럼 인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네임을 student id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컬럼 인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제약 조건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주는 방법은 이와 같이 역시 애노테이션을 써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써서 자, 얘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타입은 인트기 때문에 이제 당연하게 인티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코틀린의 경우에는 널이 가능한 타입과 널이 불가능한 타입으로 구분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자, 여러분들 널이 불가능한 타입이죠. 널이 가능한 타입을 쓰려면 우리가 int 물음표라고 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널이 불가능한 타입이고 프라이머리 키에는 당연히 not 널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널이 안 되는 이 타입을 써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의 경우에도 not 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 널이 안 되는 그냥 스트링 타입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엔티티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아, 여러 가지 이제 엔티티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 개의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할 땐 이와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개, 두 개, 컴포짓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드는 경우에는 요 엔티티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목록을 우리가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포린 키도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클래스 인포라고 하는 엔티티를 보겠는데요. 이건 앞에서 이미 다 봤던 내용들이 이제 또 다른 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테이블 네임으로 클래스 언더바 테이블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id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총 다섯 개의 컬럼을 갖고 있는 클래스 테이블과 매핑이 되는 클래스 info라고 하는 이름의 엔티티 클래스를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는 프라이머리 키를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걸로 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하고 오토 제너레이트를 true라고 하는 이런 옵션을 주게 된다면은 이 키를 우리가 자동으로 이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만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요. 자, 여기 잘 보면은, 네, 괄호입니다. 괄호. 네, 앞에 것도 마찬가지로 스튜던트하고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클래스를 정의할 때 여기에 생성자 인자를 적는 곳이죠. 생성자 인자를 적을 때 앞에 VA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적게 되면 이 변수가 곧
이 생성자의 인자가 곧 이 클래스의 프로퍼티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이 곧 이 클래스의 프로퍼티가 되면서 곧 뭐가 되냐면은 프로퍼티가 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컬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VA를 뺐다면 얘는 프로퍼티도 안 될 뿐더러 당연히 테이블의 컬럼도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이 클래스 인포의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생성자의 인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클래스 안에 뭔가를 더 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브레이스를 열고 여기에 추가적인 속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메소드들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오토 제너레이트 true로 했다면 사실 생성자 인자로 이거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생성자에서는 빼야겠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프로퍼티 컬럼 인포에는 컬럼으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 클래스의 내부 정의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val id int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자, 이번에도 엔티티 생성 예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엔티티 생성 예제인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에 엔티티 애노테이션의 옵션으로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를 지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의 슬라이드 제작 방법에 좀 문제로 신텍스 하이라이팅이 좀 이 부분이 회색으로 나왔는데요. 좀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요 엔티티는 자, 테이블 이름이 이제 enrollment라고 하는 테이블이고요. 자, 이 클래스 대문자 enrollment가 매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SID, CID, grade 이렇게 세 개의 컬럼, 애트리뷰트, 프로퍼티를 갖는 클래스이고요. 즉, 이 enrollment라고 하는 테이블은 SID, CID, 그다음 grade라고 하는 세 개의 컬럼을 갖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두 개는 이제 not null이에요. not null인데 얘는 null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아규먼트로 null이라는 걸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사실 SID하고 CID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스튜던트 테이블과 클래스 인포에서 각각의 아이디를 가리키는 각각의 아이디를 나타내는 이제 foreign key입니다. foreign key.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foreign key constraint를 우리가 써주고 싶은데 자 foreign key를 우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엔티티 안에 엔티티 옵션으로 foreign keys라고 해서 배열을 만든 다음에 foreign key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eign key 첫 번째 거는 자, 이 foreign key는 자, student class entity.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로 그 클래스를 자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컬럼이냐, student id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hild 컬럼은 SID가 바로 foreign key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CID도 클래스 인포에 있는 아이디를 가리키는 포린 키이고 자, 요 인롤먼트 안에서는 CID라는 이름의 컬럼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포린 키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실 이 인롤먼트는 우리가 이제 그 ER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 스튜던트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있고 얘들이 이와 같은 이제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인롤먼트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테이블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SID와 CID를 모두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롤먼트 입장에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바로 SID와 CID를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스튜던트와 클래스 ID 이 SID, CID가 똑같은 게 두 개 존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스튜던트는
똑같은 클래스를 하나만 등록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클래스에 똑같은 학생이 두 번 들어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SID, CID를 조합을 하면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이 인롤먼트의 프라이머리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이상의 그 컬럼을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프라이머리 키즈라고 하는 옵션을 엔티티에 넣어서 SID, CID 두 개를 컴포짓해서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개의 엔티티 예제를 살펴보면서 엔티티를 정의하는 엔티티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이제 엔티티들을 이용을 해서 이 엔티티에 따라서 사실 테이블이 만약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룸이 이제 SQL을 통해서 실제로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만약에 이미 존재한다면은 그 매핑을 해서 그 테이블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이 매핑된 객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의 쿼리를 할 건지를 우리가 DAO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DAO는 이제 인터페이스나 이제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AO에 있는 이제 이 메소드들은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의 여기 보면은 DAO는 인터페이스나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DAO는 껍데기만 만드는 겁니다. 실제 메소드의 구현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룸 컴파일러가 알아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쿼리문에 대한 오류도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쿼리를 어떻게 정의를 해주느냐? 이 인터페이스의 각각의 이제 이 메소드들 위에다가 우리가 애노테이션으로 쿼리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애노테이션으로는 우리가 insert, update, delete, query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딱 보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insert는 당연히 테이블에 로우를 하나 추가하는 거고요. update는 특정 로우의 컬럼이라든지 컬럼 값들을 변경을 하는 게 되겠고요. delete는 특정 로우를 이제 삭제하는 거고, query는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검색을 이제 select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만약에 get all data라고 하는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자, 그때 얘는 어떤 쿼리를 해서 그 결과를 리턴하는 거냐? 자, 어떤 테이블에서 모두 다 셀렉트해서 리턴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테이블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과 매핑되는 엔티티를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클래스의 객체 리스트가 왜냐면 셀렉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한 개만 리턴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리턴이 되기 때문에 셀렉트의 결과는 항상 리스트 컬렉션으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 그래서 이 매핑 클래스인 데이터의 리스트로 리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게 되면 즉 요 쿼리에 해당되는 이제 실제 구현은 이제 룸 컴파일러가 룸이 알아서 다 만들어 주게 됩니다. 즉 get all data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룸 컴파일러가 우리가 만든 이 인터페이스나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임플리멘트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내용을 항상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사실 insert, update, delete는 어떤 걸 하는지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nsert는 우리가 주어진 엔티티 객체를 추가하는 거고요. update는 그 주어진 엔티티를 말 그대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delete는 삭제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물론 insert는 새로 추가하는 거니까 그 엔티티 객체 내용을 그냥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update나 delete는 어떻게 해당 로우를 찾을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웠기 때문에 자, 프라이머리 키를 통해서 해당되는 튜플 로우를 찾아서 변경하거나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싶은 그 로우에 해당되는 튜플에 해당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거기 매핑 그 엔티티 클래스가 데이터라고 하면 요
걸 만들어 가지고 아까 뭐 스튜던트로 예를 들자면 스튜던트 아이디는 뭐 1번 뭐 이름은 뭐 존이라고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해주면 이제 1번 학생에 해당되는 이름을 존으로 바꿀 거고요. 딜리트로 해서 얘들을 넣어주면은 1번에 해당되는 학생을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인서트나 업데이트를 할 때, 자, 키가 만약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예. 당연히 그런 경우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on conflict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프로그램을 그냥 종료하게 할 수도 있고요. exception이 발생해서 아니면 그냥 충돌을 그냥 무시,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게 그냥 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새 걸로 변경하는 거, replace 이렇게 세 가지 정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어떤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해서 애노테이션으로 추가를 하면 되겠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외에 우리가 SQL에서 많이 쓰는 명령이 이제 select 문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annotation 쿼리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nnotation 쿼리하고 우리가 쓸 SQL 문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return할 타입을 쓰게 됩니다. 이 return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select 문을 쓰게 되면 우리가 보통 2개 이상의 튜플들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뭐 리스트 같은 이제 컬렉션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턴할 엔티티에 해당되는, 즉 이 테이블에 해당되는 엔티티 타입. 그 다음에 이걸 라이브 데이터로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라이브 데이터로 해서 리턴 타입을 정해주면 됩니다. 라이브 데이터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라이브 데이터를 받아놓고 이제 옵저버를 등록을 해놓고 이 결과값을 나중에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쿼리에서 그 라이브 데이터로 받게 되면은 요 해당되는 쿼리 요 테이블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또 라이브 데이터의 옵저버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소드의 인자를 우리가 조건으로 사용을 해서 쿼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즉 보통 우리가 SQL에서 이제 where문을 많이 이용을 하죠. 예를 들어 여기 지금 name이 뭐일 때에 해당되는 것만 셀렉트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이 메소드 인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소드의 인자 이름을 여기 이제 콜론을 쓰고 콜론 중요합니다. 콜론 쓰고 인자 이름을 쓰게 되면 여기로 전달된 내용이 이 SQL문 이쪽으로 들어가서 쿼리가 되고 그 결과 리턴이 됩니다. 자, 여기는 라이브 데이터를 쓰질 않았죠. 라이브 데이터를 쓰질 않게 되면은 라이브 데이터를 할 때는 바로 이 메소드가 리턴이 되기 때문에 서스펜드 될 일이 없지만, 즉 블럭 될 일이 없지만 라이브 데이터가 아닌 경우는 이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리턴이 되기 때문에 서스펜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펜드라고 써줘야 되고, 이렇게 서스펜드라고 붙어있는 메소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코루틴에서 호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호출할 때는 반드시 코루틴 스코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라이브 데이터는 원래 비동기 동작이기 때문에 코루틴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우리 이제 DAO는 자 이와 같이 insert, 그 다음에 delete, 그 다음에 이제 query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insert 같은 경우 또는 update 같은 경우에는 conflict가 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여기서는 이제 그냥 대체시켜 버리는 replace strategy를 하겠다라고 해놓은 거고요. 자, 이번 이 쿼리는 이제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건 모두 리턴을 받는데 자, 라이브 데이터로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드 없이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인자를 이렇게 전달해서 쿼리를 하는데 라이브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서스펜드를 붙여서 나중에 런 블로킹 내부에서 부르는 코루틴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딜리트 스튜던트는 마찬가지로 서스펜드 붙여서 비동기로 동작하게 코루틴으로 동작하도록 해야 되고요. 자, 이때 삭제되는 스튜던트는 뭐냐면 이 스튜던트 엔티티, 이
안에 있는 primary key, 즉 student id를 보고서 해당되는 걸 찾아가지고 삭제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건 트랜잭션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더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데요. 1대1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실제로는 셀렉트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셀렉트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걔들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기 위해서 이렇게 트랜잭션 애노테이션을 붙여야만 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엔티티를 정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엔티티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DAO를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이제 요소가 뭐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나타내는 거로서 요 데이터베이스를 상속을 해서, 그러니까 룸 데이터베이스를 상속을 해서 본인만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 버전 관리입니다. 버전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이제 새로 앱을 뭐 버전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을 우리가 수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스키마를 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하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버전 관리들을 여기서 반드시 꼭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마다 당연히 버전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스마트폰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이 1인데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든 거는 2다. 그럼 1과 2의 차이가 있겠죠. 이 안에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즉 버전 1을 버전 2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클래스 안에서 정의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앱 버전 1.0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버전 1을 쓰고 그 다음에 앱 버전 2.0에서는 2를 쓰는데 분명히 1과 2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컬럼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냥 앱만 업그레이드 되고 얘는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면 당연히 뭔가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코드를 여기다 우리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컬럼이 하나가 추가됐다면 이제 얼터 테이블 뭐 애드 컬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버전 2에서 예를 들면 최근 버전은 3이면 뭐 1에서 2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 2에서 3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런 걸 다 만들어 줘야지 1번에서 3번으로 바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경우에 가능하겠죠. 1, 2, 3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DAO를 리턴해주는 이제 getter 메소드도 데이터베이스 객체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DAO는 우리가 인터페이스만 만든 거거든요. 실제 메소드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getter 메소드를 여기서 추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객체는 이거는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는 앱 전체에서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얘를 생성할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싱글턴 패턴을 이용을 하는 게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 룸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클래스 객체 자체를 생성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빌더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룸 데이터베이스를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만의 룸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 생성 방법이 아니라 이 빌더 패턴을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빌더를 이용을 해서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예제 코드입니다. 실제 예제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룸 데이터베이스를 상속받는 마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만듭니다. 자, 얘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요. 얘가 앱스트랙트 메소드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실제 내용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룸 컴파일러가 알아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해서 하면 되고요. 인터페이스를 안 하고 앱스트랙트로 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필요해서 그렇게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베이스 엔티티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애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요. 자, 여기에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엔티티들. 얘가 사용할 엔티티들이 뭔지가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빼놓게 되면은 쓸 수가 없게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빼면은.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버전 번호. 버전 번호가 반드시 또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엔티티들과 버전 번호. 자, 여기선 버전 1이기 때문에 사실 마이그레이션이 의미가 없는데 제가 그냥 강제로 억지로 한번 마이그레이션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그 다음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코틀린에서 배웠었는데요. 네. 보통 자바에서 얘기하자면 이제 스태틱과 같은, 스태틱 객체와 같은,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이 마이 데이터베이스의 스태틱 속성과 같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싱글톤 패턴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건 유일한 마이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get 데이터베이스라는 스태틱 메소드를 이 안에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스태틱 메소드인 거죠. 자, 이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일은 이 마이 데이터베이스를 룸 데이터베이스 빌더를 이용해서 만들게 돼요. 이와 같은 마이 데이터베이스 클래스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이름으로 db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마이그레이션 방법으로 버전 1에서 버전 2로 업그레이드하는 거, 버전 2에서 버전 3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마이그레이션 메소드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고 이제 빌드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싱글톤 패턴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간단히 넣은 게 인스턴스가 널일 때만 해서 만들고 널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저장되어 있는 걸 바로 리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스레드가 한 개인 경우에만 우리가 가정을 해서 그냥 한 거고요. 만약에 스레드가 2개 이상인 앱을 만든다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동기화가 필요하겠죠. 운영체제 시간에 배워서 알 거예요. 레이스 컨디션, 경쟁 조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유 변수가 되기 때문에, 공유 자원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제 스레드가 한 개인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요거는 get my down은 요것만 리턴하도록 그냥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my DAO는 알아서 다 룸 컴파일러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객체 생성하는 클래스도 만들어주면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룸의 세 가지 요소, 엔티티, DAO,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적절히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쿼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이그레이션, 아까 마이그레이션의 이제 내용 부분은 이제 전혀 없었는데요. 이 내용 부분을,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추가를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테이블이 만약에 버전 1에서 2로 바뀔 때, 스튜던트 테이블에 last update라는 인티저 타입의 컬럼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 수정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는 우리가 SQLite의 EXEC SQL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넘어와서 EXEC SQL 이용해서 우리가 SQL 명령을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버전 2에서 버전 3으로 올라갈 때는 뭐 예를 들어 클래스 테이블에 last update라는 인티저 컬럼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alter 테이블 명령어로 이렇게 추가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이 데이터베이스 파일 버전 2인데 우리가 써야 되는 앱은 우리가 실행하는 앱은 3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 마이그레이션이 동작을 해서 요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을 이와 같이 수정한 다음에 3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돼서 앱에서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한 거고요. 만약 여기에 이제 뭐 어떤 값도 추가를 해야 된다면 그거에 필요한 인서트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해서 값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뭐 테이블을 함부로 드랍하거나 드랍했다 다시 생성하거나 하는 일들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그 전에 저장해 놓은 내용들을 드랍하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얼터 명령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컬럼만 추가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거를 빼는 일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할 때 기존에 있는 걸 막 없애거나 하기보다는 추가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키마, 즉 엔티티로 정의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앱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버전업을 하면서 변경을 하게 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버전도 올리고 이런 그 변경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걸 도움을 좀 쉽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룸 2.4.0 알파부터 이제 오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컬럼을 추가하는 것 같은 이런 변경들은 오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만 이제 써주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해주게 되고요. 근데 이제 테이블 삭제라든지 뭐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뭐 컬럼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오토 마이그레이션을 그냥은 안 되고 더 내용들을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즉 앱을 이제 초기에 개발을 할 땐 스키마를 자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이제 뭐가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게 설계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제 앱을 개발하면서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매번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도록 하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앱을 그냥 삭제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은 굳이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앱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스키마를 변경하고 다시 앱을 실행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비정상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임시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앱을 다시 시작할 때 데이터가 다 초기화되는 그런 이제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앱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를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걸 하고 이제 릴리즈를 한 이후에는 출시를 한 이후에는 이 앱을 삭제하고 다시 깔 수가 없고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추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삭제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만든 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DAU를 이용해서 이제 UI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권장에 따라서 리포지터리를 만들고 그 리포지터리 안에서 이 룸 DAU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쓰는 이제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뷰 모델에서는 이 리포지터리를 이용해서 뷰와 연결해서 표시를 하고 또 뷰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코드랩을 보시면은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룸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룸하고 라이브 데이터 쓰는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룸 데이터베이스 객체에서 DAO 객체를 가져오고 이 DAO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만든 my 데이터베이스에 get databas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여기에서 get my DAO를 호출을 하게 되면 바로 DAO,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객체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정의되어 있는 앞에서 봤던 insert student라든지 get all student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쿼리 또는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됩니다. 다만 insert student와 같은 경우에는 suspend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이 코루틴 내에서 호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get all student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데이터를 리턴을 하기 때문에 suspend 함수가 아니어서 그냥 코루틴을 쓰지 않고 이렇게 바로 호출을 하면 됩니다.
자, 다오 메소드 중에 이제 라이브 데이터 타입으로 리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든 것 중에 get all student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데이터를 여기서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옵저버를 등록을 해서 그 옵저버의 onChanged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이 옵저버를 등록하는 거는 이 라이브 데이터의 옵저버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옵저버의 onChanged는 이제 셈이기 때문에, 즉 하나의 메소드밖에 없는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이기 때문에 람다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all student의 옵저버를 부르면서 마지막 이제 요 람다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onChanged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인자가 람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 밖으로 이렇게 빼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onChanged의 그 인자가 여기서 이제 디폴트 인자로 it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요 라이브 데이터 요 꺽스 안에 들어있는 요 타입의 객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 스튜던트가 되겠고요. 즉 스튜던트 객체의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for in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항목을 하나씩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id name이라는 거는 이 스튜던트 클래스의 id와 name 속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의 이제 첫 번째 거부터 즉 스튜던트 객체의 그 속성 id하고 name을 하나씩 여기다 넣어서 계속 이제 그 리스트의 끝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되겠죠. 반복을 하면서 이제 문자를 만들어서 그 문자를 우리가 텍스트 뷰에다가 이렇게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라이브 데이터 타입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는 다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옵저버를 옵저버 메소드를 등록을 해두면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이 옵저버의 onChanged 우리가 코드에서 이제 람다로 되어 있죠. 람다가 호출이 된다라는 거고 그때 넘어오는 데이터는 요 it이라는 걸 이제 받게 되는데 요거는 바로 이제 요때 라이브 데이터 요 꺽스 안에 썼던 타입 요게 이제 제네릭 타입이죠. 그 해당되는 제네릭 타입의 객체가 it으로 넘어온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일대인 관계 쿼리라는 걸 볼 텐데요.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스튜던트 테이블이 있고 인롤먼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 스튜던트를 이제 우리가 셀렉트를 한 다음에 이 스튜던트와 관련된 인롤먼트들만 또 셀렉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통 하냐면 셀렉트문을 두 번을 부르든지 아니면 뭐 조인 같은 걸 이용을 하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룸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스튜던트 하나와 인롤먼트 n개가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이제 쿼리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를 쿼리할 때 관련된 인롤먼트 쿼리도 같이 일어나도록.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이제 그 엔티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엔티티는 아니고요.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때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은 릴레이션이라는 걸 여기다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에 스튜던트 엔티티를 이렇게 인베드라는 걸 시킵니다. 인베드라는 걸 시키면은 요 스튜던트 위드 인롤먼트에 이 스튜던트에 있는 속성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릴레이션이라는 걸 해서 얘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스튜던트와 인롤먼트가 1대1 관계가 있다라는 걸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페어런트가 스튜던트가 되고 이제 차일드가 인롤먼트 여기서는 이제 엔티티가 인롤먼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페어런트 컬럼은 스튜던트의 즉 얘예요, 얘.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스튜던트 아이디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엔티티는 여기서는 이제 인롤먼트에서는 이 스튜던트 아이디를 가리키는 포린 키가 되겠죠. SID였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렇게 지정을 하면 자 얘들은 이제 스튜던트 테이블과 인롤먼트의 1대1 관계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스튜던트에 해당되는 인롤먼트 리스트가 여기에 또 추가로 들어가야겠죠. 1대 n이니까. 예. 그래서 인롤먼트의 리스트가 이렇게 추가가 되면 이렇게 하고서 이제 우리가 쿼리를 하게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스튜던트를 쿼리를 하고 그 스튜던트들에 해당되는 인롤먼트들을 모두 쿼리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턴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자, 이런 걸 하나 만들면 됩니다. DAO에다가 아까 뒤에서 설명을 한다고 하고 설명을 미뤘는데요. 자, get student with enrollment에서 자, 이건 이제 스튜던트 아이디를 주는 거고요. 이렇게 인자로 사용을 할 겁니다. 스튜던트 아이디가 아이디인 경우에 모든 걸 리턴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쿼리문을 보면 인롤먼트와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리턴하는 게 student with enrollment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껍데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자, 룸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게 1대 요걸 보고서 1대1 관계라는 것도 파악을 해서 해당 쿼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스튜던트의 인롤먼트도 다 쿼리할 수 있도록 쿼리해서 그 결과를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인롤먼트 리스트에다 넣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쿼리문이 그래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 셀렉트문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트랜잭션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쿼리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트랜잭션 애노테이션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ADB 쉘에서 SQLite 명령으로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지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좀 더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 인스펙터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툴즈 윈도우 중에 이제 앱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앱 인스펙션을 선택을 해보면은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 인스펙터가 있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앱에서 사용하는 이제 로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 어떤 내용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용을 하면 이제 앞에 그 ADB 쉘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앱을 실행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앱이 시작하자마자 이 탭을 딱 보면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잠깐이라는 게 뭐 그냥 수초입니다. 수초, 몇 초 정도만 기다리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인스펙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앱 전용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으로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 그 중에서도 이제 프레퍼런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